현관문 앞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를 집어드는 순간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기도 전에 얼마가 나왔을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15만 원은 나왔을 겁니다. 지난달보다 또 3만 원이 올랐겠죠. 집에 사람이 둘인데 그중 한 명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컴퓨터와 에어컨을 돌리고 있으니 전기 사용량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또 하루가 시작됐겠죠. 커튼을 꽁꽁 닫아놓고 모니터 불빛만 켜놓은 채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이번엔 다르다고, 이번엔 대박 난다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 방 문을 제대로 열어본 지도 이제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이런 현실적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동규입니다. 올해 69이 됐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들은 올해 43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한번 삐끗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한두 해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그런데 그 한두 해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31살 때였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야근이 많아서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망가진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과로로 쓰러진다는 뉴스도 봤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퇴직을 3년쯤 남겨둔 회사원이었고 그래도 아직 월급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가끔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가는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그래도 혼자서 버틸만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 몇 달은 정말 취직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면접 본다고, 설명회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은 어땠냐고 물어봤고 아들은 그냥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불합격이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아들의 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면접이 없다고, 서류에서 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스펙이 부족하다고, 자격증을 더 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들여가며 학원 다니는 것보다 독학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따는 자격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냐고 물으면 요즘은 자격증보다 실무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코딩을 배운다고, 데이터 분석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분야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믿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가끔 나와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요즘 어떤 회사에 지원해보고 있니?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대기업은 인공지능이 서류 거르고, 중소기업은 경력직만 뽑고, 스타트업은 야근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청년 실업률이 어쩌고, 취업 빙하기가 어쩌고. 그래서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35을 넘겼을 때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에 택배 상자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다 아들 이름으로 온 것들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필요한 거 좀 샀어요. 공부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잖아요. 상자를 열어보니 게이밍 의자, 키보드, 마우스, 영양제, 운동기구까지 있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봤더니 아들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부로 샀으니까. 나중에 취직하면 제가 다 갚을게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부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곧 취직할 거라고, 그러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월급이 끊기고 연금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액수로 보면 비슷해 보였는데 막상 살아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병원비 하나하나가 칼처럼 제 연금을 깎아갔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쓰는 돈을 적고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생활 패턴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밤새 불이 켜져 있고 낮에는 조용했습니다. 한밤중에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힐이나 제대로 줘. 게임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좀 조용히 해. 이웃 사람들 다 듣는다. 그러면 잠시 조용해졌다가 얼마 안 가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귀마개를 사서 귀에 꽂고 잤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현금 인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한 달에 대여섯 번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은행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급할 때 쓰라고 맡겨둔 현금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방에서 나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혹시 내 카드 쓴 적 있니? 아들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몇 번 썼어요. 친구들 만나는데 돈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썼는데? 많이는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0만 원이 많지 않다고요? 제 연금이 한 달에 160만 원인데 그중 100만 원을 쓴 게 많지 않다고요? 아들아, 그 돈으로 뭘 한 거니?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PC방도 가고 밥도 먹고 그랬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삼겹살 한 번 먹으면 4만 원씩 하고. 저는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삼겹살을 먹니? 취직도 안 했으면서.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취직, 아버지는 그 말밖에 몰라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정보 찾아보고 인맥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게 공부니? 밤새 게임하는 게 공부니? 게임도 요즘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카드를 회수했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한 끼에 2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 돈도 결국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생활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그 안에서 아들이 알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일주일을 못 갔습니다. 아버지,
돈 좀 더 주세요.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친구가 갑자기 결혼한대요. 축의금 내야 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축의금은 얼마 낼 건데? 10만 원이요. 요즘 최소가 그 정도예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면접 볼 곳이 생겼는데 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자격증 시험 응시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그 즈음 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지도 못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음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좀 있으시네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줄이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줄이라니요. 어떻게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막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진통제를 처방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또 방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게임에서 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러자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시끄러우면 나가세요. 여기 제 방이에요. 내 방은 무슨, 내 집인데? 그래요,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매일 눈치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취직이 안 되는 게 제 잘못이에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들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는 건 누구 잘못입니까? 아들이 40을 넘긴 해 겨울이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왔는데 23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23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온도를 18도로 맞춰놓고 내복을 껴입고 지냈는데 말입니다. 아들 방에서 훈풍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손을 대보니 따뜻했습니다. 26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도 좀 낮춰라. 난방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니? 더운데 어떡해요? 전 추위 많이 타요. 추우면 옷을 껴입어. 난방비가 23만 원이야. 그럼 제가 내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저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게 당연하지. 10년 넘게 놀았는데. 놀았다고요? 제가 언제 놀았어요? 매일 공부하고 있다고요. 공부는 무슨,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게 공부니? 그날 아들과 제대로 싸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쌓였던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아들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아버지는 이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싸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싫으면 나가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하시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30살 때 제가 했던 말. 괜찮다. 요즘은 다들 그래.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 말이 아들에게 면죄부가 된 건 아니었을까요? 시간을 주는 대신 책임을 밀어준 건 아니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한 겁니다. 아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물었습니다. 요즘 매일 나오시네요? 집에 있기가 좀 답답해서요. 혼자 사세요? 아들하고 둘이 삽니다.
그럼 좋겠네요. 자식이 있으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좋다고요? 글쎄요. 어느 날 도서관 폐관 시간이 됐는데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근처를 배회하다가 고시원 간판을 봤습니다. 월 35만 원. 보증금 없음. 즉시 입주 가능.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시원을 계약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손바닥만 하고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고 샤워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69살 할아버지가 살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난방비 고지서를 떨며 열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군가 돈을 달라고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밤중에 게임 소리에 잠을 깰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도망친 거 아닌가.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다. 저도 숨 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잠시 쉬고 있다. 집에 언제 오세요? 모르겠다. 그 뒤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됐습니다. 밥은 먹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들은 잘 살고 있다는 걸.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을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고시원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옆방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8살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근데 해야죠. 안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 청년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독서실에 갔습니다.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도 힘들 텐데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구나. 우리 아들은 왜 저러지 못할까? 2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만 가득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그래? 야간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된대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백수로 지내던 아들이 알바를 한다고요? 갑자기 왜? 그냥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배달 음식도 못 시켜 먹고 게임 아이템도 못 사고. 그래서 일 좀 해볼까 했어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결국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기대고 제가 없으면 스스로 하는 거였구나. 힘들지 않니? 힘들죠. 근데 할만해요. 손님도 별로 없고 그냥 앉아서 재고 정리하고 청소하면 되거든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후회하는지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는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아들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급 탔다고, 통장에 돈이 생겼다고,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했다고 계속해보라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모르겠다. 제가 관리비 냈어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도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관리비를 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버지? 생각해보마. 사실 저는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걸 알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한두 달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히면 어쩌나. 그럼 저는 또다시 숨이 막히는 그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들어가도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좁은 방을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비닐봉지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봤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말을 낮췄나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 먹었어요? 라고 무뚝뚝하게 물었을 텐데 말입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미안해요. 10년 넘게 집에서 놀았잖아요. 아니, 논 것도 아니고 그냥 썩었죠. 매일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주식 차트 들여다보면서 이번엔 대박 난다고 혼자 착각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모든 게 제 책임이 되더라고요. 고지서 오면 제가 내야 하고 밥도 제가 해 먹어야 하고 처음엔 짜증났어요. 왜 아버지가 날 버리고 갔나 싶었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생충처럼 살았는지.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작하고 나서 처음 월급 받았을 때요. 통장에 200만 원 찍힌 거 보면서 울었어요. 이게 돈이구나. 일해서 받는 돈이 이런 거구나. 그동안 아버지가 번 돈을 제가 얼마나 함부로 썼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알바 말고 배달 대행도 하고 있어요. 낮에 4시간씩요. 한 달에 300 좀 넘게 벌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몸 쓰면서 일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우울했는지도 알겠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니까 미치는 거였어요. 아들이 도시락을 다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세요. 제가 관리비 낼게요. 전기세도 제가 낼게요. 앞으로는 제 돈으로 제 배달 음식 시켜 먹을게요. 아버지 눈치 안 볼게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43세 중년이 된 아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어른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변한 게 진짜니?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나태해질 수도 있죠. 근데 최소한 지금은 진심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옆에 계셔야 제가 더 긴장하고 살 것 같아요. 아버지 없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외롭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이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하긴 했지만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한 달만 더 생각해보마.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 기다릴게요.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아들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달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깨끗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고 설거지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을 보니 이불이 개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옷도 깔끔했습니다. 배달 대행 다녀오느라 좀 늦었어요.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할 줄 아니?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는 할 줄 알아요. 그날 저녁 아들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은 좀 싱거웠지만 10년 만에 먹는 아들 손맛이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맛있니? 응, 맛있다. 다행이다.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제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시원 침대보다 훨씬 넓고 푹신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또 변할까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 조깅 좀 하고 올게요. 요즘 건강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 다녀와라. 아들이 나간 뒤 저는 아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가계부였습니다. 편의점 알바 수입, 배달 대행 수입,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쪽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빌린 돈 갚기. 한 달에 50만 원씩. 2년이면 다 갚는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돈을 갚으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스스로 빚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새벽에 편의점에 나갔고, 낮에는 배달 대행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제 병원 진료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허리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물리치료 받으면 좋대요.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곳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건강을 챙기다니 말입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아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규직 면접 봤어요. 정규직? 네, 물류회사요. 편의점 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일하는 거 보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월급은 350 정도 되고 4대 보험 다 되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합격했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느낌은 괜찮았어요. 면접관이 경력 없는 거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말했어요. 10년 넘게 백수였고 늦게 정신 차렸다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솔직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처음으로 소주를 사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같이 한잔해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저버리지 않아서요. 그냥 쫓아내지 않아서요. 고시원으로 피해 가신 것도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참아주셨으면 저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일단 열심히 일할 거예요. 빚도 갚고 저축도 하고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제 방 하나 얻어서 나갈까 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당분간은 같이 살자. 내가 옆에 있으면 나도 든든하다. 정말요? 응. 다만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생활을 존중하면서 살자.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숨 막히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출근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제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그 돈으로 저는 물리치료를 받고 가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납니다. 아들 방에서는 이제 게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끔 드라마 보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말에는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아들이 이것저것 사자고 하는데 이젠 제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사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잘한 걸까요? 고시원으로 피해간 게 맞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냉정했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무조건적인 지원이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아들이 스스로 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도움인지 아니면 자식이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는 건지 말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저도 고시원으로 나가던 그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저와 아들 모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 진솔하고 현실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